홍성희 씨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요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얼마나 읽으셨는지, 또 읽으셨으면 소감 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송이입니다. 간간히 독서 모임 참석하고 있었는데,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서 자꾸 빠졌는데요. 우선 덴마크 편은랑 그 부탄 편은 올려주신 영상으로 대신 읽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독일 편은 다 읽고 참석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읽은 소감 좀 짧게 나눠주세요. 소감. 네. 소감이요? 네. 우선은 책 첫 표지에 보면은 과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독일처럼 한반도의 통일도 이룰 수 있는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선은 여기 그 책에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는데 자신감 없는 자 화합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울타리 안에서 경계만 하지 기회를 끌어안으려면 먼저 용기를 내야 해.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독을 향해 걸어간 빌리 브란트처럼 고집이 센 권력에 맞선 라이프치 시민들처럼 그리고 그날 장벽에 맨 처음 일격을 가했던 어느 베를린 시민처럼 이 내용이 기억에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통일을 상상하면 그 추산하게 되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돈이 과연 문제인지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과연 이게 충분히 나아질 때까지 통일을 미뤄야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그 가슴 벅찬과 동시에 답답해지게만 하는 것은 의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라는 글귀가 저의 생각과 동일했습니다. 네, 음. 여기까지만 아유, 우선 말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읽으신다고. 자,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 씨, 예, 우리 고정 멤버인 박정훈 씨도 이 만화책 다 읽으셨다고 올리셨는데, 이렇게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소감 나눠주세요. 네, 저는 뭐 윤범기 기자님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있는 윤범기 기자님의 제자 박정훈이라고 하고요. 어, 오늘 축구하고 와갖고 축구 욕장인데, 음, 제가 보통 이제 선도 국가는 뭘 해야 될지 자기가 찾아야 되지만, 추격 국가는 어떤 국가를 보고 참 따라하고 싶은 국가가 있다. 정말 닮고 싶은 국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만 지방 분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정말 닮고 싶은 나라. 만들고 싶은 나라가 제가 독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재밌게 만화책으로 읽어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서독이랑 동독이 이렇게 통일을 하는데, 문득 그냥 우리나라로 그냥 빗대어서 말해서 그냥 베를린이 그냥 그 서독과 동독의 경계선에 있을 줄 알았는데, 따로 음, 섬으로 돼 있고, 마셜 플랜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런 원조를 비행기로 날아가서 이렇게 줬다는 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참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도 뭐 윤봉희 기자님이랑 독일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 듣고 독일의 역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공국이고 그런 역사 때문에 지방분권이 될 수 있었다. 그냥 독일이란 시민으로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역사가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까 그러면서 봤고요. 일단은 일본과 다르게 반성, 역사가, 그런 민주주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개별로 그렇게 공국이다 보니까, 누가 더 착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뭔가 그렇게 정착이 되었다. 뭔가 반성을 해야 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반성의 모습이 있다고, 이게 일본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 근대화됐지만, 그 메이지 유신으로 상층부서부터 뭐랄까, 이렇게 개혁 개방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조현우 분과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우리 소감,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소감 나눠주세요. 자, 조현우 분과장님, 뭐 아직 좀 여건이 여의치 않으신가 보네요. 그럼 이동원 씨, 동원 씨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자기 소개하시고 소감도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고요. 회사는 독일 회사인데 오, 책을 다 못 읽었어요. 반 아, 정도만 읽었고요.
뭐 네네. 이런 거 저런 거 봤는데 우선은 제가 일할 때 제가 생각하는 동료들이랑 뭐 여기에서는 독일 사람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론적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인 거는 확실하고요. 한편으로는 일할 때 느낀 점은 너무 이론적이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랑 잘 안 맞아요. 저희는 좀 어, 유연성 있게 좀 캐치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얘들은 한마디로 CR도 안 먹힐 정도로 이론만 따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역시 독일에서 독일 분들과 함께 근무하시는 분의 또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봤고요. 조현현 분과장님은 지금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시고, 조의수 씨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조의수 선생님? 네, 조의수 선생님. 네, 조금 얘기하기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저도 제 소감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어메이징 디스커버리라는 책을 전 두 번째 이제 읽은 건데, 옛날에 샀을 때 읽고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약간 좀 옛날에 샀을 때도 3권부터 조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1권, 2권과 3권부터 나타나는 차이가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좀 목적이 좀 불분명해요. 이 독일을 간 목적, 독일을 선정한 목적. 1권과 2권에서는 이 어메이징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만화 시리즈의 기본적인 목표는 행복의 기원을 찾아보겠다 이거야. 도대체 어떤 나라는 행복하고 어떤 나라는 불행하다고 하는데 왜 어떤 나라는 행복한지 그 행복의 기원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1권에선 덴마크를 가서 인생설계학교라는 이 덴마크 특유의 그 평생교육 시스템, 그걸 이제 포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평생교육 체계가 인생설계학교가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었고, 이권 같은 경우는 부탄은 또 되게 가난한데도 행복한 걸로 유명한 나라였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핸드폰 보급되고 나서 행복 지수가 팍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굉장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로 한번 유명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느냐, 이걸 탐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고, 해보니까 이 부탄 왕정이 아주 독특했던 거지. 부탄 왕족들의 아주 독특한 어떤, 부탄 왕의 독특한 결단이 사실은 이제 부탄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국가적 이렇게 구심으로 작용을 하면서 부탄 특유의 그런 가족주의, 왕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가 또 묘한 어떤 행복 지수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진 않고 요즘은 또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1권과 2권은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3권부터는 조금 이렇게 왜 독일을 선정했지? 그 4권은 또 캐나다인데, 4권은 읽어봐야 되겠지만 약간 불확실해요. 그 부분이 도입부부터 좀 불확실해. 독일을 가는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장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 장석대 이 장미그룹 회장, 우리로 치면 삼성그룹 같은 거죠. 그 장석대 회장이 후원하는 음악 영재 중에 장요한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독일에 보내줘야 될 이유가 생긴 거야. 뭐냐면 얘의 할머니가 한나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혼혈하거나 뭐 그렇겠지. 근데 이제 한나라고 하는 독일 여자인데 이분이 원래 유태인인 거야. 그래서 나치 그의 탄압을 피해서 해외로 탈출해갖고 망명해서 어찌어찌해서 한국까지 와서 살게 되신 분인데, 그 손자가 장요한이야. 근데 이 한나라는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친구였던 장석대 회장한테, 이 한나 씨가 장석대 회장이랑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설명도 없고 그냥 편지를 남겼는데, 뭐 석대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 손자인 요한이를 꼭 독일에 있는 군터라고 하는 분한테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요한이가 군터 씨를 만나서 바이올린 연주를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편지를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라는 애를 이렇게 독일로 보내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요한이를, 그 어린애를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1, 2권의 주인공이었던 뭐 홍설로, 강가영, 뭐 신수길, 뭐 백범영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달려 들어가지고 이 요한이를 데리고 독일에 가는 스토리가 이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장석대 회장이 또 변덕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백범영 씨랑 뭐 알까기 뭐 이렇게 게임을 잠깐 하잖아요. 1, 2권에서도 그 바둑 같은 걸 두다가 내기를 하는 거야. 이 돌멩이 하나를 딱 주면서, 야, 이 돌멩이 하나 돈 주고 사면 너 얼마에 사겠냐 그랬더니, 야, 그거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갈 텐데 그걸 왜 돈 주고 삽니까?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돌멩이라는 거야. 뭐냐 하면 바로 베를린 장벽의 벽돌이라는 거죠.
베를린 장벽을 부쉈을 때 그때 이제 부서진 벽돌 중에 하나를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그 베를린 장벽에 가면 판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네가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도 안 사면, 사면이 아니라 안 사면 엄청난 이렇게 돈을 주겠다.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 뭐 얼마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범원 교수가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안 사기만 해도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송무린 신술기 교수랑 같이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독일에 간다. 이 두 가지 스토리야. 그러니까 독일을 가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요것부터가 약간 좀 구차하죠. 뭔가 이렇게 원래 행복이 독일의 행복의 원인이 뭐냐? 요걸 어떤 찾기 위해서 간다. 뭐 이런 명확한 얘기가 없고 그냥 요한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베를린 장벽 벽돌을 안 사기 위해서 독일을 간다라는 거니까 약간 좀 억지스러워요. 독일을 가는 이유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두 팀으로 나눠서 독일로 가죠. 항상 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 도입부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평소와다르게 좀 실종된 부분이 있습니다. 3권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독일에 가서 집중하는 부분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코드와 통일이라고 하는 코드에 집중을 해요. 저는 이 김재훈 작가가 86세대인가? 근데 이분은 미술 하신 분이고 홍대 미대 나오고 미술 해가지고 만화가 되신 분인데 그렇게 뭐 운동권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책을 보면 근데 하여간 이 책에서는 왠지 되게 독일의 통일을 되게 낭만주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감동받아갖고 어쩔 줄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도 막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 독일의 통일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감동받을 만한 건가? 뭐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분은 그러셨나 봐요. 뭐 86세대 연배여서 그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이란 나라의 기원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 비행기 안에서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쓴 게르마니아부터 시작해서 카이리사리아 갈리아 전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떤 중세 시대의 독일의 원형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내려서는 처음에 이제 베를린 장벽을 찾아갑니다. 왜냐면 또 베를린 장벽 벽돌 사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근데 벽돌을 샀는지 안 샀는지 또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냥 이제 벽돌 앞에서 막 감동받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 얘기만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딱 봐가지고 처음 얘기하는 게 암펠만이라는 캐릭터죠. 암펠만. 암펠만이라는 게 뭐냐면 동독에서 쓰던 신호등에 있는 사람 모양 캐릭터야. 신호등에는 이제 걸어가는 캐릭터가 있고 멈춰있는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나 신호등 모양은 비슷한데 이 독일에 있는 신호등은 모양이 좀 독특하다 이거지. 약간 좀 배불뚝이 모양의 좀 뚱뚱한 아저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가는 모습, 서 있는 모습. 이게 원래 이제 동독 시절에 남은 거의 유일한 그 동독의 유산인 거야. 그 동독에서 만든 캐릭터였는데, 예, 이게 뭐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쓰다가 통일되고 나니까 없앨라 그랬더니 서독에서 이거 뭐 이상하다 해서 서독이랑 똑같이 없애려고 했더니 동독 사람들이 이건 우리 동독인들이 사랑하던 캐릭터인데 이걸 왜 없애냐. 라고 해가지고 암펠만을 없애지 말라는 그 시민운동을 벌려서 그래서 결국 암펠만이라는 캐릭터가 살아남았고 그게 요즘은 문화 상품이 돼서 암펠만 그 캐릭터 상품 파는 가게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 라이너 그 카톡 이렇게 이모티콘 그 인형 만들어서 팔듯이 이 암펠만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다 이거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동독의 유산 혹은 이제 통일의 유산인 거죠. 그 얘기가 나오고 베를린 장벽에 다가가면서 그 유명한 빌리 브란트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를 뭐 거의 엄청난 성자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빌리 브란트가 그 폴란드 가서 이렇게 그 사죄하는 유명한 그 무릎 딱 꿇고 사죄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장엄하게 이제 그려놨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긴 하죠, 물론. 그 좋은 스토리긴 한데 글쎄, 근데 빌리 브란트도 현실 정치인이고 뭐 여러 가지 또 빌리 브란트 말고도 뭐 코레기어도 있고 그 앞에 이제 다른 아데나우나 다른 정치인들의 다 사실은 상당한 비중이 있게 기여를 한 바탕 위에서 통일을 이룬 건데 너무 빌리 브란트 하나의 저 개인적으로 빌리 브란트 저는 좋아하지만 너무 그 사람 하나의 어떤 개인기로 통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어쨌든 그 사과를 했다라는 점은 뭐 대단하죠. 일본은 아직도 못하고 있고, 일본 얘기 살짝 디스하게 나오죠. 근데 일본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해냈으니까 대단하긴 한데, 약간 좀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가서 감동받는 장면이 나오죠. 뭐, 그리고 나서, 어영부영 이제 그 통일 얘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베를린 예술가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이분이 홍대 미대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예술 전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 베를린이 그 이렇게 통일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베를린 자체는 산업 도시는 아닌 거야. 정치적인 도시지 별도의 산업 기반인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동독 부분이 무너지면서 되게 공실로 버려진 공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도 월세를 받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 동독에서 이렇게 그 공공기관 다 빠져나가고 그 빈 건물이 되니까 거기에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처음엔 독일의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겠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나니까 너도나도 전 세계 예술가들이 그 베를린의 그 허름한 그 공실이 난 재건축 이 재건축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뉴타운 지정돼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 지연되면 거기에 누가 모여듭니까? 가난한 불량 학생들이 모여들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산단 말이에요. 돈도 안 내고 불법 거주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뭐 본드 마시고 이러다가 이제 사건 사고 일어나고 뭐 그러는 건데 이게 독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근데 거기에는 독일은 좀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불량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좀 그 젊은 실험적인 예술가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골목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래피티를 아주 화려하게 한 그런 동네가 딱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허름한 그 아파트촌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예술 세계를 막 이렇게 구축을 한 거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하여간 그 통일된 직후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있었던 얘기고 당시 베를린 시장이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이미 다 주인 생겨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서 주인 다 생겨서 쫓겨난 사람들 다 쫓겨났고 뭐 지금은 이제 그 유정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둘러보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필하모니 그런 어떤 독일의 모습 그런 독일의 모습을 이제 그 요한 얘기도 좀 섞어야 되니까 필하모니에 비유를 하고 그걸 이제 연정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민당이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그 메르켈이. 근데 기민당이 집권하면서 자유민주당이 같이 하고 거기에 녹색당까지 같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당들의 색깔이 네 개를 합치면 자메이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자메이카 국기 색깔과 비슷하다고 해서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불렸다는데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독일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어떤 정치적인 표현으로 연정 얘기를 조금 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만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보고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쪽지같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부터 갑자기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독일의 역사를 알아보자 라면서 자기들끼리 자문자답을 해. 예, 자문자답을. 아프리카네요. 자문자답을 하면서 무슨 뭐 신숙이라고 백범현 교수하고 그다음에 강가영이하고 홍설록이하고 또 이제 그 아들 장석대 회장의 손자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를 두런두런하면서 그 독일의 역사를 쭉 말로 설명을 합니다. 독일의 역사를. 그래서 피핀이란 사람이 있었고 카를 대제가 나오고 오토 1세가 처음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있었고 황제와 교황 사이에.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독일이란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30년 전쟁을 통해서 영웅으로 등장한 프리드리히 대왕이 먼저 이렇게 그 유명세를 탔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을 하면서 처음으로 독일 사람들의 민족의식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이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책도 내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인해서 독일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성이 생겨나고 그걸 통일에 이용한 게 비스마르크였고 근데 비스마르크는 우리가 이전에 그 라벨라 에포크 책에서도 몇 번 다뤘잖아요. 그래서 비스마르크 얘기는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스마르크가 그러면 악당이냐? 얘가 히틀러의 전조냐? 아니면 훌륭한 현실주의 정치가냐? 뭐 이걸 갖고 뭐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걸로 이제 역사 이야기가 쭉 이제 이 책의 후반부는 거의 다 그냥 독일 역사를 쭉 흐른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지방분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술기 교수하고 백범현 교수가 서로 독일이란 나라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아는 도시 이름 대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막 떠오르잖아요. 우리도 뭐 무슨 부르크 해가지고 독일 하면 아는 이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 하면 미국은 너나 도시가 유명하니까 많이 알지만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파리 말고는 다른 프랑스 도시 잘 모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개 나라를 물어보면 되게 그 수도 정도. 영국 하면 런던. 그다음에 리버풀 이런 건 축구 때문에 유명한 거고. 되게 이제 그 나라 수도 정도만 떠오르는데 독일은 여러 도시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베를린도 있지만 뭐 본도 있고 뭐 이렇게 브란덴부르크도 있고 뭐 많잖아요. 왜 독일 하면 그렇게 여러 도시들이 떠오르느냐? 독일은 지방 분권의 정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중앙 집권을 했던 이렇게 그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강대국이 돼가지고 먼저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먼저 제국주의 국가로 달려나갔지만 독일은 사실은 통일이 늦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절에 그렇게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무리하게 일으키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통일이 늦어져서 지방 분권의 전통이 강했던 게 바로 지금 독일의 강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골고루 잘 사는 도시들의 나라. 그게 바로 독일이라는 거죠. 독일은 지금 우리는 서울을 뭐 메가 서울로 만들겠다 그래갖고 뭐 대한민국 전체를 다 서울로 만들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그걸 총선 전략으로 내놔갖고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예, 독일이란 나라는 애초에 원래 연방제 지방분권 전통이 강했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그 독일의 도시들이 나름대로 적당히 잘 살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독일의 강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책이 끝날 때가 되니까 홍설록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 야 이거 만화책 끝나가는데 독일 행복의 비결 보고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홍설록이 야 독일 안 행복해. 독일 사람들 안 행복해.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잘 사는 거야. 그냥 부자 나라라서 잘 사는 거고 그냥 좀 그 옛날에 과거에 나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살고 있는 거다.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어깨에 이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지. 독일 자체가 지금 행복한 나라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독일에 관한 전체적인 평가를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저는 인상적이었던 건 이 한스 쇼라고 소피 쇼라고 하는 그 남매의 이야기. 그게 이제 하얀 장미라고 하는 책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 독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위대한 독일인으로 꼽으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1위가 아데나워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 유명한 독일 대표는 예술가나 무슨 괴테, 문호 이런 사람들보다 5위로 꼽힌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스 쇼라고 소피 쇼리라는 사람들이 꼽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1940년대 초반에 43년에 그 나치 시대죠. 나치가 득세해갖고 독일을 완전히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뭐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던 시절에 독일의 대학생 남매야. 쇼울 남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대학생이니까 뭐 20대 초반 23살, 22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남매가 어느 날 이 히틀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거야, 대학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독일이 잘못 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히틀러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뿌렸고 당연히 그 나치 시대니까 그런 전단지 뿌리자면 이 사람은 유태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독일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틀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공개적으로 뿌렸고 뿌리자마자 바로 잡혔고 잡히자마자 며칠 만에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살을 한 거지. 이 22살, 23살짜리 젊은 남매가 히틀러 아빠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사실상. 정치적 자살을 한 건데 그 자살한 남매에 관한 책을 그 살아남은 언니가 그 자살한 남매에 관한 책을 쓴 거야. 근데 그 책이 이제 독일 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젊은 꽃다운 두 청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전해준 거죠. 그게 독일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일으키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일인 5위 안에 이 숄 남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저는 그게 좀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독일이란 나라의 가장 큰 강점 혹은 이제 그 서설록이랑 가영이가 얘기하는 가장 독일에게 배우고 싶은 점은 뭐냐? 통일을 경험한 나라라는 거다. 그런 어떤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을 경험한 나라라는 게 독일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3권이 끝납니다. 3권이 끝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아쉬운 제 개인적인 소감을 붙이자면 좀 아쉬운 점은 1권과 2권에 비해서 현대 독일에 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 사실 지금 독일이 잘 사는 건 90년대 통일이 된 건 옛날 일이잖아요. 벌써 90년대가 언제입니까? 30년 전이에요. 그건 벌써 옛날 일이고 지금 독일이 잘 사는 건 예를 들면 슈레더 총리 때 했던 하르츠 개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르켈 총리가 했던 정책들이라든가 뭐 그게 그 독일의 어떤 그 굉장히 큰 통일 비용을 부담하고서도 지금 독일이 잘 살게 된 현대 독일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현대 독일이 그런 문제점을 개혁해낸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재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학자들의 영역이고 약간 어떤 그 경제학의 영역인 거지. 근데 이분은 예술 전공하신 분이라 그런 부분까지는 그냥 이렇게 더 깊이 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혹은 취재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독일의 역사 이야기로 이제 쭉 뒷부분을 풀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감동하고 독일 역사 이야기로 이 디스커버리 그 독일 편을 그냥 끝내버린 건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독일을 배우고 싶다.
우리가 한때 이제 뭐 이렇게 넥스트 코리아 뭐 김택환 교수가 독일 뭐 이렇게 붐을 일으킨 이후로 사람들이 너도 독일 하면서 많이 독일도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왜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구조개혁, 우리가 해야 하는 구조개혁의 어떤 비전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게 독일이기 때문에 그 노동개혁, 또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이런 부분에서 독일의 어떤 현대의 어떤 시스템과 제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지방 분권도 좋고 뭐 다 뭐 통일 경험하고 다양성 인정하고 다 좋은데 이거보다 이제 지금 독일이 어떻게 그 구조 개혁을 해냈는가 이거에 사실은 집중해서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 김재훈 씨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자, 인문학 소양이 좀 있으신 어떤 그 분의 어떤 그 시각에서 그냥 과거 독일의 이야기, 그 독일이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약간 좀 여행객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이 가이드한테 듣는 듯한 느낌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덴마크 편에 비하면 덴마크는 현대 덴마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현대 덴마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덴마크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취재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덴마크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도 다 처음을 알 수 있는 그냥 독일 역사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끼리 주인공들끼리 두런두런 주고받으면서 되게 자기적으로 장요한이라는 어린애를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캐릭터로 소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장요한의 그런 스토리가 그 전체적으로 이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독일 편에 잘 녹아들지 못하고 하나의 그냥 곁다리로 겉돌고 있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고 장요한은 그냥 어른들이 하는 독일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냥 이렇게 설명충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캐릭터로 좀 소비돼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컷 딱 이렇게 분터 씨를 만나서 연주하려고 딱 준비하는 장면 한 컷 딱 나오는 걸로 그냥 끝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웠다. 장요한 이야기를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만화답게 정말 만화다운 에피소드로 풀어가던가 아니면은 그 현대 독일에 관해서 좀 더 취재를 해가지고 현대 독일에 관한 이야기를 그 독일인들의 목소리로 좀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풀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아마 거의 독일인들 안 만난 것 같아요. 독일에 대한 취재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아는 독일 이야기를 독일 한번 갔다 오고 그냥 쭉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평생교육, 인생설계학교라는 되게 강력한 하나를 얻게 되잖아요. 뭘 하나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권에서는 부탄의 역사 잘 몰랐고 부탄의 왕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걸 알게 됐는데 3권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저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배우는 내용이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 책에서 굉장히 답답한 점은 이 홍철록이라는 주인공이야. 이 새끼 진짜 답답한 놈이야. 아니 강가영이를 좋아한다고 했으면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고백을 못하고 3권까지 가가지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가서 거기서 막 고백할 것처럼 이렇게 밑밥만 깔아놓고 갑자기 가이드처럼 그 역사를 막 설명하면서 그 정작 이렇게 가영이한테 고백을 못하고 그러니까 가영이도 엄청 답답해하죠. 뻔히 아는데 속안 했어. 그래갖고 이 홍설록이 강가영 좋아하는 건 다 아는데 정작 자기한테 용기 있게 고백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그냥 둘이 그냥 어정쩡한 관계로 그냥 가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김재훈 작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주인공이 너무 고구마야, 완전 고구마. 아니 도대체 뭐 강가영이가 재벌집 딸도 아니고 그냥 자기랑 똑같은 연구원인데 뭐 왜 뭐 고백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공을 겁쟁이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 그 감정이입이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얘네 도대체 언제 사귀는 거야? 그래서 뭐 몰라요. 사권에 그릴 거리 남겨놓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죠. 하여간 이게 끌고 오는 캐릭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얘기가 답답했다. 그래서 이게 4권까지만 이 다음에 캐나다권이 한 권 더 나고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나라별로 하면 사실 몇백 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먼 나라 이 나라는 20 몇 권 뭐 30권 가까이 가고 막 현대에 또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에 비하면 이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시리즈는 4권으로 끝난 이유가 작가가 좀 뒷심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만화책 자체의 퀄리티는 뭐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림도 아주 정성스러워서 올 컬러로 다 그렸고 그 그림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뭐 훌륭한 교양 만화라고 생각은 하지만 1권과 2권이 줬던 어떤 참신함에 비하면 약간 좀 새로움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걸로 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른 분들 소감 한 번 더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우리 홍송이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종합적인 소감 얘기해 주세요. 어,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더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서울이랑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큰데 독일 경제를 보면은, 어, 인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재들이 자기 고향에서 계속 실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중소도시들이 자립도가 높고, 그다음에 명문대학들도 지방이랑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방에서 축제도 다양하게 열리고,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 저도 이제 지방으로 네, 소풍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독일의 통일처럼 우리의 꿈도 단순히 꿈이 아닌 현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동원 씨. 동원 씨도 마무리 소감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좀 다른 것보다 뭐 1990년인가요? 정확하게 통일을 경험했던 그 독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언젠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예를 들면 최근에 본 뉴스인데 뭐 과거 자원이 되게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뭐 조사했는데 뭐 한 7,500조가 된다. 좀 포스코라든지 저희 큰 기업들도 최근에는 뭐 광물, 희귀금속 때문에 많이 개발하고 있는 추세라 해외 국가에 많이 통일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거 위해 가지고는 브란트 관련 내용을 보니까 주고받으며 들락날락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장벽이 먼저 허물어진 것처럼 좀 교류가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훈 씨. 정훈 씨도 마무리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스토리가 그 군터가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진짜 일단은 뭐랄까 행복에 앞서서 뭔가 솔직히 지난날에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뭐 머지않아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평화 통일을 꼭 이뤄야 되는데, 평화 통일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중러가 지금 거의 적대시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원히 적은 없기 때문에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처럼 북방외교처럼 뭔가 중국과 러시아의 교류를 통해서 우회로 북한이 변할 수 있게끔 교류할 수 있게끔 북한의 뭐 원산이라든지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나라 베트남 가서 돈 쓰지 말고 그런 데 가서 돈 쓰면서 놀면서 교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뭐 신성장학파 스터디에서도 이렇게 독일을 다뤘지만 뭐 베스팔렌 조약 이후로 뭐 이런 그런 시대적인 역사가 정립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었고요. 하물며 좀 저도 윤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조개혁, 뭐 특히 교육개혁, 뭐 김나지움이라든지 뭐 스페셜 슐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뭔가 바뀌어야지만 국민성이 더 뭔가 바뀌고 그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나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는 뭐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독일에 대해서 보면은 뭐 괴테라든지 뭐 베토벤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위인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2차 대전 때 시대의 위인은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근데 2차 대전 때 뭔가 독립적인 그런 사람은 오히려 네덜란드의 안내 얘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독일인은 한시쇼가 쇼피쇼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의 국민성 자체가 너무 부러웠고 우리나라도 좀 뭐랄까 우리가 너무 압축 성장을 해갖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의수 선생님. 조의수 선생님 혹시 마무리 소감 가능하신가요? 네,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좀 약간 봐주세요. 가능하신 분들 화면 켜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한번 잘 나왔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달은 감사합니다. 12월 2일이고, 12월 2일 토요일 아침, 그 4권 캐나다 편. 그래도 시작한 거 끝은 내야죠. 그래서 캐나다 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